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바뀐 속담들이 있었죠. 입은 비뚤어져도 마스크는 바로 써라. 백지장도 맞들지 마라. 아는 길도 되도록 나가지 마라. 네, 그런데 속담들도 원상 회복되나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마스크는 벗어도 긴장의 끈은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위드 코로나가 아주 코로나가 될 때까지요. 네. 설 연휴 사흘 앞둔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요. 정말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어제 저녁 서울의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나는데요. 영상 보시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다는 말이 어머. 왜 나오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허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소방차가 어디론가 급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어머.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네요. 세상에. 창문에서도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창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있네요, 진짜. 어머머. 소방대원들이 급히 소방차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세웠고요. 야. 그리고 한 명은 사다리를 잡고 또 한 명은 올라가서 아이고. 시민을 안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네. 소방관분들 이곳에도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결국 1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네. 하지만 건물 내부 일부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사실은요. 저런 상황에서 물론 시뻘건 불길도 위험하지만 신민섭 기자님 보통 그 매캐한 유독가스가 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런 화재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큰 불이 나가지고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소방당국에서 그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관할 소방서에 있는 모든 이제 인력과 장비가 총출동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1시간여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됐고 문제는 7명의 주민이 옥상이나 난간에 이렇게 어머, 대피해 있었는데 세상에. 다행히 이들도 전원 구조됐습니다.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 왜냐면 조금만 소방당국의 이 구조대원들의 대응이 늦었다면 진짜 어찌 될지 몰랐어요. 지금 저렇게 위험하게 난간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난간에 창문 틀에 걸타진 신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혹시 배종찬 소장 다치신 분들은 없을까?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방 화재 실태 조사를 해보면 중요한 것이 실제 소방차가 가는데도 교통 통제가 잘 돼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어제는 참 그게 잘 됐습니다. 그래요? 이 네. 사고 화재가 났을 때 말 그대로 신속하게 갔고 네. 또 이 화재 현장의 주변에 또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졌어요. 아하.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화재의 경우 아니 나는 안 나가요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소방관의 지시에 잘 따라줘야만 되는데 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구조된 주민 7명 중 1명은 이제 경찰서로 인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다행인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라는 아하. 거. 내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좀 갸우뚱하시잖아요. 저 다세대 주택에는 모두 7분이 당시에 계셨고 다 구조됐어요. 그런데 7분이 임시시설로 다 옮겨지신 게 아니라 그중에 1명은 경찰서로 갔다는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 왜 그런 겁니까? 그 구조된 주민 7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7인 중 1인이 네. 바로 방화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어허. 그 구조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이 소방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불을 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네. 그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성이 소방관에게 다가가서 제가 불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방관이 너무 놀랐겠죠. 네. 어떻게 그럼 방화란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여성이 네. 제가 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어떻게 그러니까 불을 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물건을 쌓아놓고 자기가 불을 냈다. 어머. 이렇게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 이 여성이 그 어조가
지나치게 담담했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요. 소방대원이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이 구조하고 불을 껐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왔으니 당시에 그래서 경찰도 현장에 출동하잖아요. 보통 불난 곳에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갑 줬다고는 해요. 집에 현관 그거까지 쌓아놓은 거, 책 쌓아놓은 거 거기다가 줬다는데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런데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이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방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말이 횡설수설 지금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허. 일단은 이 여성이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해석도 사실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건물에 뭔가 손해를 입히고 싶어서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곤궁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서 정말 홧김에 방화를 했다라는 어허. 것인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여성이 뭐 가족들이 있다라든지 지인이 있다라면 진술을 좀 확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방화하기 전 시점에 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이유로 뭐 불을 낼 것이다라는 아하. 뭐 연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좀 상황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범행 동기, 만약에 진짜 범행이라면요. 그 동기는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야 될 거고요. 정말 하마터면 저 다세대 주택에서 참사가 일어날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 부산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폐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민섭 기자님. 네, 지난 13일 날 법원에서는 한 50대 남성에게 존속 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날 벌어졌는데요. 이날 네. 새벽에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이 50대 남성이 89세인 아버지를 상대로 뭐 뺨을 때리고 뭐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어머. 폭행을 한 2시간 이어갔고 결국에는 둔기까지 사용하면서 어머. 결국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말만 들어도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천하의 몹쓸 사람이에요. 구순을 앞둔 어르신 자신의 아버지를 세상에 2시간 넘게 때렸다고 폭행을 했다고요. 양재민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당시 모친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 상황을 정리해 보면 네. 사건이 나기 이틀 전인 23일에 남성의 어머님과 이제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24일에 다음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뭔가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행을 하게 됐는데 그 폭행의 이유도 어머니 장례식의 부의금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해 6월에 이제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와중에 세상에 그 와중에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장례식 부의금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정말 이 시점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어머니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제 뭐 부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생각에는 맞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너무 조금 들어왔다는 거죠. 아하. 이거를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이제 처음에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뺨을 2차례를 처음에는 때렸다고 합니다. 어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제어가 안 됐겠죠. 평상시에 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 아마 부동산을 매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유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폭행을 하니까 아버지가 몸을 좀 피했던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 아들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라. 어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 해야 될지 데려왔다 해야 될지 그 표현도 좀 뭐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된 아버지를 손발은 물론이고 둔기까지를 활용해서 아. 2시간이나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목격했던 그 아내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아, 저렇게까지 사람을 폭행을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진짜 사람이 할 짓이에요. 자신의 구순을 앞둔 아버지를요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잠시 피하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기 자식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를 강제로 데려오게 해서 폭행을 이어가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요.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고 폭행을 한 것도 기가 찰 일인데 잠시 나왔지만 양지민 변호사님 부동산 문제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2년이잖아요. 이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2년에 남성의 아버지에게는 대구 소재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 부동산 팔지 말고 갖고 계셔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후에 부동산을 아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이제 판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이 이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본인의 재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익을 못 누렸다라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건 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아서 그런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고요. 네. 평소에 이 남성이 술을 마시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간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누나라든지 뭐 아내 그리고 본인의 이제 아들도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일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존속살해 혐의와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네. 본인이 지금 이 필리핀 국적의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국적의 여성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폭행을 하고 이 아이가 12살이거든요. 어머. 그랬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이제 아동학대 혐의까지 묶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종합 세트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 그 자신이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아버지가 당시에 그 부동산이 자기 거 아들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건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처분했다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신민섭 기자님 당시 그 부동산에 이 아들이란 이 몹쓸 인간이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부모 건 다 자기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다음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본인 재산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 몹쓸 폐륜 50대 남성이요. 세상에 이런 짓까지 저질렀대요. 당시에 그 폭행 당시에 신민석 의원 구체적 정황이 조금 더 드러난 게 있는데 자기의 가족들 뭐 아내, 아들한테도 무슨 몹쓸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정황입니까?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 정황들은 뭐냐면 사실 이제 피의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태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뉘우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양형을 하는 판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조금 더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한 방식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있겠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뉘우치는 방향보다는 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하. 첫째로 이제 그 폭행 과정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내 뒤에 숨으니까 아내한테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며느리 뒤에 숨은 거 아니에요 지금 폭행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내 보고 나가라 비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봤지 뭐 어머.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좀 같이 가봐야겠다 얘기하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 상관없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머 세상에. 나중에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오니까 아내한테 쉿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어머, 세상에.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정황들 놓고 봤을 때는 뭐 고의성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천하의 몹쓸 인간, 어떤 처벌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그런 살해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고요. 네. 이후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본인의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있는데요. 이 징역 30년 선고가 된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동학대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뭐 아버지가 둔기로 맞았고 그리고 12살의 아들이 이제 폭행당했다라는 점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분노도 치밀지만요. 너무너무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당시에 며칠 차이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아내분,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어르신의 아내분 입장에는 하늘나라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을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그 어머니가 생각하면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을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정말 누군가에게 혹시 나도 이런 위험한 일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대단합니다. 누군가는 꼭 도움의 손길을 펴줍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지난 3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요. 바로 그 전날이죠. 29일 오후 2시 25분경. 네. 삼락 생태공원이라는 곳에서 20대 남성 3명이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영화 같은데 로드무비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뭐 저런 네네. 네, 주로 지프 형태이면서 일반 포장도로가 아닌 험한 곳, 네, 바퀴도 굵어요, 바퀴도 그죠? 예,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남성 3명이 이 차를 타고 운행을 하고 있던 중에 네. 낙동강변에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어머. 차량이 아. 늪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늪지대가 있나 봐요,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아. 늪에 빠지니까 아무리 앞뒤로 움직이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아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의 늪에 빠져도 못 헤어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늪에 빠지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된 거 어떻게 했습니까? 신민석 기자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물어보겠죠. 어디냐고. 네. 삼락 생태공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무려 472만 제곱미터나 되는 면적입니다. 어머.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주위에 만약에 무슨 뭐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설명을 할 텐데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연 그대로의 생태 그대로의 공원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경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네.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요? 신민석 기자님 다시 한번 정확히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요? 472만 제곱미터. 472만 제곱 그 정도의 광활한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진짜 경찰분도 난감할 것 같아요. 전현평론가님. 예, 늪이라는 곳이 오래 있을수록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늪 어디쯤이에요라고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허. 늪 중간쯤인 것 같고 보이는 건 다 늪이에요. 이런 말밖에 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자, 경찰과 신고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 영상 통화를 하고 있죠. 아, 이게 네. 특히 신고자가 화면 공유를 저 통해서 위에 그 초록 색깔 위에 경찰에게 다리 지나가고 잘 있는 거 들어보시면 보입니다. 저기. 위치를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예, 오른쪽으로 화면 좀 속에 해봐요. 뭐가 있냐 쭉 밑에 보면서 늪이 넓긴 하지만 뒤에 뭔가 다리가 있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오른쪽으로 좀. 있는 거죠. 아. 예, 좀 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잘 보시면 지금 갈때 지금 경찰이 보입니다. 지금. 뭐가 보인다 예, 하니까 예.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지금 이게 마치 더 오른쪽으로 라이브 좀. 실시간 방송, 온라인 실시간 방송 그것처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찰과. 그렇습니다. 자, 경찰이 예, 또 예. 지시를 해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세요. 차량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서 중요한 것. 그래서 현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팔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고자가 안전한지도 확인할 수 저 있었다고 위에 합니다. 그 그렇군요. 초록 색깔 위에 진짜 이거는 순간 경찰분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왜냐하면 472만 제곱미터 되는 광활한 면적의 늪지대에서 이거 어떻게 구조자가 있는 곳을 알지 했는데 순간 딱 생각해낸 거예요. 영상통화 방법을. 그러면 저분들 구조가 됐을까요? 신민석 기자님. 예, 당연히 금방 구조가 됐고요. 어머. 이게 이제 보이는 112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 그래요? 경찰이 바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소방 당국에서 고무보트와 구조팀을 보내는데 20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저렇게 됐네요. 네, 20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 3명을 구조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방치가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단 20분 만에 구조가 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아하.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112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 지역을 순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다리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보고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아하. 그 덕분에 소방당국이 빨리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순찰을 자주 하고 정기적으로 했던 그 순찰의 힘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양진민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 그러실 거예요. 보이는 112가 뭐야? 내 주변에 잘 안 보이던데 112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보이는 112인데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경찰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112에 전화를 거셔야 돼요. 네. 걸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숫자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그 보이는 112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지면서 어머. 그게 경찰관과 이제 공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 주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니까 초동 대처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뭐 통신사를 조회해가지고 막 위치를 파악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넓은 반경을 알려주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어느 지점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보이는 112를 이용을 하면 이게 경찰관 입장에서도 초동 대응 쉽고 그 구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구조를 받을 그러네요.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말머리에 그랬잖아요. 누구든 위험한 순간에 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이는 112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럼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한테 특별히 좀 유용하다고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주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초행길을 가다가 내가 어디인지 위치 파악을 못할 때, 그럴 때도 그렇고 뭐 납치를 당했다거나 혹은 뭐 자연재해에 맞닥뜨렸다거나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112가 이런 구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분들께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남겼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늘 이걸 남용하는 분들이 왕왕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찰력은 소중하고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난으로 이런 거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112.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배우는 일단 긴 말 필요 없고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배송사고 났어요. 이 상황에서는 반품도 안 될 거고. 매일 오후 4시 반 뉴스파이 이렇게 손가락 계속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명하잖아요. 저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진짜 전현 평론가님 진짜 저건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했을 것 같아요. 까딱까딱 하면서 하는 거. 4시 반 파이터 김명준 함께.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마 네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는데 박수담 씨가 사실은 뭐 연기력으로는 이미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죠. 2013년에 이미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담 씨 하면 역시 이 노래와 함께 그렇죠. 영화 기생충이죠. 맞아요. 네. 여기서 엄청난 변신을 했는데 네. 이때 박수담 씨가 사실 나이가 이미 20대 후반이었는데 오. 미대 지망생으로 나오죠. 어허. 사실은 미대생인 척 연기를 하는 지망생.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역할에 맞게 캐릭터를 너무 연기를 잘했고 네. 두 번째 지금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박수환 씨가 최근에 이제 투병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래요?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변신을 해서 다시 대중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박수환 씨가 저는 뭐 단편으로 출연한 것도 봤고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도 봤는데
같은 사람일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와 역시 배우의 변신은 무죄다. 그런데 특히 건강한 변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은 건강하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그리고 많은 팬분들도 이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셨을 텐데 아니 지금 올해 나이가 혹시 얼만데 몇 살인데 지금 혹시 뭐 투병을 했다는 거예요, 양지은 변호사님? 네, 올해로 나이 3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암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박소담 씨가 2021년 말에 갑상선 유두암 발병 사실을 알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영화 촬영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몸에 이상 신호를 좀 느끼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번아웃이 왔나 보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좀 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목이 아프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워낙 이제 먼지를 많이 마셔서 내가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전혀 갑상선 이상인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병원을 가서 보니까 목 안에 혹이 10개나 이미 생긴 상황이었다라고 어머. 하고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상태였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목소리 신경을 아예 잃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조금만 늦었으면 목소리를 잃을 뻔했대요. 물론 이 상황이 일반인들에게도 정말 위험한 순간이지만 배우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작 발표회 때 제가 울 줄 알았는데 그날 잘 넘겼는데 오늘 같이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사함과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여기 올라오기까지. 왜 이렇게 벌써 가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입장이 늦었나 봐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네? 아니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케미가 좋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걸 이번 이 영화 홍보를 통해서 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독님 왜 감독님 웃으세요? 왜 울어요? 서로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제가 극한까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 그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저는 그래서 혼자 이랬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눈길 가는 것도 있지만 참 뭐랄까 이례적이에요. 그냥 배우 한 명 정도는 자기의 이 지나온 일상을 얘기하면서 울컥할 수도 있지만 김현주 평론가님 주변 같이 동료 배우 심지어 감독까지 눈물 글썽이는 건 진짜 대체 어떤 일이 있던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저 현장이 지난 11일에 있었던 영화 유령의 언론 시사회 현장이었는데 박소담 씨가 이제 투병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기억을 또 거기다가 얹으면서 울먹거리니까 옆에 앉았던 이한희 씨도 울고 감독 이혜영 감독도 울고 설경구 씨도 울고 다 울었네요. 울음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모두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박소담 씨가 특별히 이한희 씨한테 무척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한이 언니 덕분에 내가 산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고 네. 그야말로 나를 더 힘낼 수 있게 이끌어줬다라는 네. 얘기고 이혜영 감독도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 컨디션 상태인지를 모른 채로 감독으로서 그냥 너무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후에 밝혀지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더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암과 싸워서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찍었다고 하니까 그 작품 복귀작 안 볼 수가 없죠. 그 장면 짧게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훔쳐보고 막. 이인일실이라고? 야, 귀 먹었니? 뭘 물어. 얼굴에 다 써있는데. 이름은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あんたは私を撃ってない。
私が有料かもしれないから。 오, 신민섭 기자님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고 좀 다재다능한 모습도 좀 보여주네요. 저는 뭐 일본어 잘한다는 생각보다 목소리 신경이 손상돼서 목소리가 안 나올 뻔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아하. 어느 나라 말이건 이렇게 배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아하.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와 진짜 신민섭 기자님 본인만 멋진 척해요. 지금 나는 그냥 일본어 잘하는 거에 관심 가졌는데. 죄송합니다. 네네네 말씀하시면 네네. 다행히 수술한 다음에 몸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의 좀 그 불균형을 가져오는 부위의 수술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조금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네. 또 이제 좀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필라테스 같은 걸 하면서 체력도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좀 투병 생활하면서 박소담 참 잘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수술했다고 합니다. 왜 뭐 당연히 이런 아픈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평소에 좀 주의해서 여행도 다니고 바람 좀 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차라리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거였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마 본인이 한 작품 한 작품 잘 되니까 그러겠죠. 욕심이 계속 났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브레이크 없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좀 그런 자기를 위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혼자서 유럽 여행 가면서 그 갔다 와가지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은 알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어쨌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또 계기가 됐나 봐요. 박소담 씨한테는요.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앞서 박소담 씨가 고마움을 표시한 그분이에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알 법도 하잖아. 우리랑 주신 성분부터 다르고. 살아. 죽는 건 죽어야 할 때 그때 죽어. 오마이가 유령 대하래봐. 정체가 뭐야? 다각적인 캐릭터였던 거. 최대한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기할 수 있는 폭도 넓고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한희 씨 지금 모습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던 그 이한희 씨 모습은 통통 튄 거, 극한 직업에서 보여줬던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다른 매력 같아요. 본인도 약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과 달리 감정을 눌러 담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딱 그때 유령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한희 씨가 좀 통통 튀고 굉장히 어쩌면 말이 많은 캐릭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말이 많은 캐릭터도 뭐 하나의 캐릭터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그 대사를 다 외워야 되니까. 어머. 이한희 씨 말로는 네. 나는 래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사를 외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대사가 작은, 그러니까 아마 이한희 씨 역대 작품 중에 가장 대사가 적은 캐릭터 같은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내면 연기가 가능했고 네. 액션 연기는 이미 몇 차례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수준이 아주 뛰어넘어가지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는 그 특히 남자 배우와의 액션 대결이 있었는데 이런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찍은 액션 배우라고 하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액션 연기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 마동석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대요. 대체 어느 정도인지 촬영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액션 안에 굉장히 사투, 완전히 그 극한의 감정이 들어있는 액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체급 차이와 성별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몸으로 실랭이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런 정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소화해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워낙 베테랑이시고 정말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 뭐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영화 유령에 대해서 이한희 씨가 뭔가 평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이한희 씨가 영화 유령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직접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내 자식 예쁘다고 하면 좀 팔불출 같겠지만 나는 네.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배 아파 낳은 자식 같다고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전현 평론가님,
실제 이한희 씨가 최근에 뭐 출산 소식을 전한 것 같은데요. 지난해 6월 딸을 출산했었는데 그때 황당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뭔데요? 이한희 씨가 너무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주변에서 혹시 남의 딸 낳아놓고 따라한 거 아니다라고. 이건 이제 이한희 씨가 직접 밝힌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회복이 잘 됐고 아마 와. 이제 영화를 촬영한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대응을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비결은 저는 혹시 장구인가? 장록수로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비결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표현했냐? 운동이 마치 적금과 같아서 임신을 했을 때 그동안 꾸준히 한 운동의 덕을 받고 회복할 때도 덕을 받다. 이런 비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산 전까지 운동을 했고 어머. 자연분만하고 싶어서 40주 4일까지 기다렸는데 아기가 안 날아와서 새벽에 춤을 췄다. 아하. 그러니까 진통이 오더라. 어머. 근데 이 마지막 부분들은 모든 임산부분들은 따라하시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모습 보세요. SNS에 올라온 사진 보면 김현주 평론가님 7개월 된 딸을 둔 엄마가라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정말로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입니다. 정말 탄탄한 바디라인에다가 저도 SNS에서 저걸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11자 복근이 선명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뭐 정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고요. 네. 동료 배우 이민정 씨가 그 사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출산한 지 얼마 됐다고 복근을 이러면서 다시 임신했네?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겼다고 합니다. 와, 저도 지금 제 배에 그 한글로 왕자가 새겨져 있는데 참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배정찬 소장님 어쨌든 이 새 배우들 네. 보면 늘 핵심은 끊임없는 변신한 노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저 배는 왜 그냥 동그라미일까요? 저는 또 그냥 마동석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세 명의 여배우를 보니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감동. 네. 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박수 쳐도 아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새 배우의 앞으로 활동도 기대해 볼게요.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